일단은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치매 공공후견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후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후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후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후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후견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나 된 제도일까요? 후견은 2013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후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요. 이제 한 7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후견 제도는 어떤 제도를 대체해서 도입된 제도일까요? 네, 후견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고 만들어지게 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후견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네이버에서 민법 쳐보시면 민법 조문에 후견 관련된 조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후견 제도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검색해 보시면 후견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후견 제도는 자기결정권 존중의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부분은 O입니다. 후견 제도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도입이 된 제도고요. 지금 저는 치매 공공후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치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뇌사고자 이렇게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후견 제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후견은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부분은 이제 후견에 대해서 알게 되신 계기가 이제 롯데 신격호 회장 케이스 때문에 후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신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들도 후견은 돈 많은 분들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후견은 꼭 돈 많은 사람만 이용하는 제도는 아니다.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사항 중에서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장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가 있다 라고 하면 중세시대에는 머리에 광기에 돌이 있다고 생각해서 돌을 빼내야 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있으면 격리해야 하거나 배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인권의 관점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인권 관점은 그들이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만약에 남아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그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고, 그럼 뭐 격리시설에 가야 한다, 치매 노인에게 그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게 과거의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회 통합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후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회 통합의 관점이라고 후견이 이야기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전 제도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어떤 제도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인적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이 금치산 선고, 한정치산자 선고가 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호적부에 일단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재를 해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공시하는 제도였어요. 이 사람은 치매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발달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거래하지 마. 거래하게 되면 그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존재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상 순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가 후견인,
그리고 배우자가 없으면 뭐 삼촌이네, 직계혈족이나 관계혈족줄, 최근친 연장자순 이런 식으로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격이나 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인권 관점이나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복리 관점이 이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제도 안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거는 계속 될 수가 없다. 이런 반성이 있었고요. 금지산자 제도는 피후견인의 복리나 의사실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낙인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거래 안정을 추구하고 재산관리 중심,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보다 재산관리 중심으로 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의 문제점이 많아서 후견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하셔서 하나 넣은 것인데요. 그러면 금지산자, 한정치산자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그래서 없어진 제도입니다. 없어졌고 하지만 이미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뒀었어요. 2013년에 법은 개정됐지만 2018년까지는 기다려줄게 라고 효력을 기다렸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는 다 모든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도 새로이 후견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지산자 선고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년후견 청구,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정상적인 능력자가 된 거거든요. 이 금지산자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능력자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견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를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인권, 본인의 복리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도입 이념으로 금지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없어지고 후견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후견제도의 도입 이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복리 이런 관점보다 거래 안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심판을 해서 후견인을 정한달지 어떤 대리권을 줄지 이런 거를 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했다고 하면 이 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제도를 만들어놨냐라고 이제 불평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뭐 어차피 치매가 걸렸으면 일상생활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그냥 이 치매에 걸렸다라고 공시를 해놔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쉽고 그러면은 더 편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후견의 도입 이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입 이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복리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후견 사건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이 내가 잠시만요. 대기실에 입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담당자님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반 후견 같은 경우에 자녀가 어머니 집이 있는데 어머니 소유 집이 있는데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으니까 후견을 내가 신청해서 내가 후견인이 돼서 어머니 집을 좀 처분해서 자녀인 내가 조금 쓰려고 한다 랄지 이런 방식으로 후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100% 법원에서 인정해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후견은 본인의 복리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입 이념을 바탕으로 왜 이게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서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견 제도는 일반 후견도 있거든요. 일반 후견도 있는데 그 일반 후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공공 후견입니다. 그래서 왜 후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후견제도의 도입 이념 그리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 그 후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없애고 후견이 왜 도입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지금은 자세히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정 후견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후견입니다. 법원에서 심판을 통해서 성년 후견 유형, 한정 후견 유형, 특정 후견 유형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임의 후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임의 후견이라고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거든요. 내 후견인은 내 딸이 해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렸을 때 후견인은 내 딸이 해주고 후견 감독인은 누가 해주고 이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서를 써놓는 것이 임의 후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임의 후견이 잘 이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임의 후견이 생각보다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풀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지만 임의 후견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야 하고요. 실제적으로 계약서 내용대로 효력을 나타나게 하려면 그것을 법원에 감독인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복잡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활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임의 후견은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초기 치매 노인,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초기 치매가 받았을 때 이거를 조금 대비하고 싶다, 내가 치매가 점점 악화될 것이니 이걸 대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임의 후견 계약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성년 후견 유형, 한정 후견 유형, 특정 후견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성년 후견 유형은 권한이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 후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동의권이라고 해서 동의권을 받은 행위만 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유형인데, 성년 후견보다는 권한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후견인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후견의 기간도 특정하고 그 후견의 범위도 특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정 후견 유형을 공공 후견 유형에서는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인권 관점에서 본인이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본인이 하도록, 잔존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후견제도 이념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 후견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유형에서는 특정 후견 유형을 후견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후견은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견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히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후견이 뭔지만 맛보기로 보시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견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임의 후견 말고 성년 후견 중에서 성년 후견 유형, 한정 후견 유형, 특정 후견 유형, 이렇게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후견이 필요할 때 성년 후견 유형, 한정 후견 유형, 특정 후견 유형으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되죠. 이 심판을 할 때 주요 사항은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후견 필요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신격호 회장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는 정신이 말짱하다, 치매가 아니다 라고 한달지, 그리고 모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딸이 성년 후견 청구를 했더니 중소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 아니 딸이 나에게 서운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실질적으로 후견을 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봐요.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서가 없으면 그 사람이 치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후견이 필요한 사람, 후견이 필요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단서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는 분쟁 사건이 거의 없지만 분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후견의 필요성 부분도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마다 감정을 보내는 거예요.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맞는지, 정말로 이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병원에 감정을 보냈다가 이걸 인정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 감정을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후견의 필요성 부분이 굉장히 논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후견의 필요성 부분이 첫 번째로 이 심판 과정에서 심리가 되는 사안이고, 두 번째로는 후견의 필요성 말고 두 번째로는 어떤 후견인이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에서는 법률상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 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후견 제도로 바뀌면서 어떤 사람이 사건을 말을 하는데 이 만일에 치매 어르신에게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됐을 때 가장 적합할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심리를 하게 되고 이때 후견인 적절성에 대해서 일반 후견 사건에 예를 들면 금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남, 장녀 이렇게 일남 일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명의 자녀들이 서로 몇 명 하신 거예요, 선생님? 다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후견인을 할지를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후견인을 하는 게 적절할지. 후견인은 뒤에서 말씀하시고 네네, 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적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심리하는 사항은 어떤 후견 유형, 여기에서 앞에서 말했던 성년 후견 유형, 한정 후견 유형, 특정 후견 유형, 어떤 유형이 적절한지, 그리고 후견인한테 어떤 권한을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일반 후견 사건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달지 이런 식으로 대리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대리권을 줄지, 어떤 후견 유형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심리를 한 후에 이 사건은 후견이 필요하고 A라는 후견인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겠고 그리고 어떤 유형이 특정 후견 유형이 적절하고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하면 심판문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결정이 나고 나면 직권으로 후견 사무 감독이 개시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후견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후견인한테 권한을 줬는데 후견인이 횡령하면 어떡하냐, 후견인이 돈을 가져가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후견인에 대한 범죄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법원이 굉장히 뭐 면밀하게 감독하지는 못하겠지만 모든 후견 사건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감독 사건이 직권으로 개시되고요. 그리고 법원의 감독에 대한 사건 번호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후견 사건은 모든 후견 사건을 감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법원에 보고서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후견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정기적으로 이 후견 사건을 감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약간 공공후견에 맞추어져 있는 일정이기는 한데 뭐 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신문기일이 열릴 경우에 신문기일에 참석하고 후견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 보고서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후견인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친족 후견인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거든요. 친족 후견인, 뭐 딸이 후견을 한달지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딸이 후견을 한달지 이럴 때에는 친족 후견인 교육을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같은 경우에 이제 보건복지부 주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는데 친족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족 후견인 교육을 매달 법원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공공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치매 공공의견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후견인을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 성견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의 그 권리가 후견인이 없게 되면은 그 권리를 대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대리해주고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치매 노인 공공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어르신을 대상자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후견인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후견인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후견을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사실 빠지는 역할이 이 제도 설계에서는 그렇게 그 제도 설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어르신이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법적 사무,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정리해야 된달지 아니면 거소를 변경해야 한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사무, 그런 기본 사무를 한 뒤에 후견인은 그 후견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빠지는 것, 안전망을 구축하고 빠지는 것을 기본 설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거 법령 같은 경우에는 치매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치매 공공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매관리법에 이렇게 조문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의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성년 한정 또는 특정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의해서 치매 공공의견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랄지 아니면 임차해서 살고 있는 주택의 계약 기간이 끝난달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놓이시게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 체계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뭐 무연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매 노인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치매 노인이니까 수급비 관리는 내가 해드리고 일정 부분 수수료로 가져가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수급비를 받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재산을 일탈하려고 하는 그런 주변인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거는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뭐 발달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뭔가 인지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용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가족이 없게 되면 그 가족이 일단 1차적으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텐데 그런 역할을 할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복지 지원 체계로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랄지 그걸로 부족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특징 중에서 아까 조문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근거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환자가 이럴 때 특정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법률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옆집의 치매 어르신이 굉장히 안타깝다. 후견 심판 청구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민법상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아니면 후견 심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집 치매 어르신이 안타깝기 때문에 후견 심판 청구를 내가 좀 대신 해드리겠다 랄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치매 안심센터에 의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을 하고 있는 후견법인들의 이 케이스를 의뢰를 하시는 방식으로 그 공공후견을 의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공공후견으로 그 루트로 의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견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때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이 이 후견 심판을 하도록
하도록 해야 돼요. 이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 뭐 자녀면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사촌인의 친족이 이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아무나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후견 심판 청구 자체가 굉장히 이 청구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로 선정이 사실 안심센터에서 의뢰를 하셔도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후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는 하죠. 검사가 이거를 후견 심판 청구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견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해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옆집의 어르신이 치매에 걸려서 안타깝다고 해서 후견 심판을 할 수는 없고, 치매 공공후견의 기본 로직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인이 되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는 형태, 소송 위임을 변호사가 받아서 소송 대리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후견 심판 청구를 하게 되고, 이 치매 안심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안심센터에 의뢰를 하셨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이 기본적인 사업 구조 로직 뒤에 바로 설명드릴 텐데, 그거에 따라서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의뢰를 하면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누구나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사회복지 지원 체계와 마찬가지로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꼭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게, 만약에 사회복지 지원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후견이 꼭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치매 노인이 모두 치매 공공후견, 뭐 예를 들어서 무연고 치매 노인이라면 무조건 치매 공공후견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컨셉이 아니라 무연고 치매 노인이고,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 지원 체계 안에서 그 충분히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치매 노인이지만 이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이런 후견 필요성 부분을 굉장히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후견 심판 청구를 지원하고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피후견인 같은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소득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지원, 그리고 가족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실질적 무연고자, 그리고 후견 지원을 원하는 자, 이런 대상자 조건이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 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약에 이분이 정말 사회복지 지원 체계로 지원이 안 되고 후견인으로서의 대리인, 법적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뭐 특히 재산이 일탈되고 있는 것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 이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심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이 피후견인 대상자의 적절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흐름들을 보시면, 만약에 이제 외부기관에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심센터에서 직접 발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게 되면 이제 후견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후견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광역치매센터가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광역지원단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발을 해서 교육을 먼저 시켜서 후견인 후보자를 관리한 풀이 있습니다. 이 풀 중에서 안심센터에서 이제 그 발굴해서 선정한 대상자, 이 사람은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적절한 대상자겠다라고 선정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대상자랑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 대상자랑 광역지원단에서 그 양성한 후견인 후보자랑 매칭을 하게 되고요. 매칭을 하고 나면은 그 중앙치매센터, 이제 저랑 그 2명의 변호사님이 계신데 지역을 나눠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의 변호사 중에 담당 지역 변호사에게 청구를 위임하게 되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공공후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라는 이현지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을 하게 되고요. 그럼 소송 위임을 받아서
저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 치매 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고요. 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 사람이 왜 후견이 필요한지, 일단 진단서가 첫 번째겠죠. 이 후견이 필요한 이유는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법적인 대리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후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법원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지금 후견인 후보자가 적절한지, 이 시민후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민후견인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후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법원에 이 사람이 후견인으로 적절하니까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자체가 감독인으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인이 매월 그 보고서를 받고 사례관리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독인이 이 후견인 후보자를 관리할 것이고 어르신에 대해서도 관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하는 대로 대리권을 부여해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후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후견이 필요하고 우리가 청구한 후견인 후보자가 적절하기 때문에 후견을 개시하도록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후견 감독을 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권으로 감독 사건이 개시되기 때문에 후견 감독에 대한 사무 보고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업무 흐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견 심판 청구, 후견 감독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관리 전달책이랑 동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로 이루어지는 이 로직대로 그 치매 공공후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에서 보시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광역지원단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매칭받고, 그 다음에 중앙치매센터에서 법원 심판 청구를 하고, 그래서 이 치매관리 전달 체계의 그 틀을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